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도 비만은 단계로 보면 중증의 비만 상태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위험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 역시 높습니다. 비만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치료에 있어서 비만 대사 수술의 방법이 있는데요. 수술 대상이 되는 기준과 수술 후의 관리도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모기약 많이 사용하시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애덤 리바인의 루스트 스타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만은 질병이죠. 특히 고도 비만은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식단이나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비만 대사 수술이 방법인 건데요.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민관 홍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적정 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 구분되는 기준이 여러 단계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적정 체중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중을 뜻하는데요. 네. 보통은 저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BMI 네. 요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BMI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걸 말하는데 네. 각각 나뉘는 범위가 보통은 저체중 같은 경우에는 18.5 미만이고요. 네. 그리고 정상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18.5에서 22.9 그 사이를 말하고 있고 또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4.9 네. 그리고 비만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고요. 네.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4.9 사이를 고도 비만이라고 하고 네. 또 이 이상으로 또 초고도 비만도 있거든요. 요거는 35 이상일 때 초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완전히 마른 몸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나이와 상관없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든지 이제 적당한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이어트 같은 경우 실제로 극단적인 이런 계획표를 좀 짜서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데요. 나이대별로 좀 나눠서 보자면은 10에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영양 자체가 결핍이 되면은 성장이 이제 좀 멈추게 되고 또 호르몬 불균형도 올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의 불균형도 생길 수 있고 네. 이게 극심하게 심한 경우로 이제 다다르면은 생리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2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네.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하게 되면. 네. 그리고 또 만성 피로라든지 기초 대사량 등등 기초 대사량이 저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50대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도 유발되고 네.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또 근육량 감소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무작정 안 먹고 이런 극단적인 스케줄을 짜서 몸을 혹사하기보다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가볍게 공부를 하고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해서 네. 현명하게 하는 게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한 몸을 위한 체중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네. 오늘은 특히 고도 비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도 비만은 단순히 체중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체중뿐만이 아니라 제일 대표적으로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고요. 네. 관절이라는 거는 쓰는 만큼 이제 닳게 되는 구조인데 과도한 체중 자체가 이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네. 장기화될 시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 쉬워서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자는 동안 숨 쉬는 것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제 멈추는 그런 호흡 장애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체내에 산소가 떨어지고 뭐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쌓이게 되고 네. 스트레스가 쌓이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고혈압, 뭐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그런 질환들의 발병률도 네. 같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게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높고요. 당뇨병, 고혈압의 위험도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성 네네. 질환으로 봐야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 대한비만학회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요. 비만을 만성 질환이면서 일단 그런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체중 증가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이 과도한 체중 증가가 다방면으로 이제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위험하고 만성 질환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고도 비만인 분들에 대한 편견도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일반적으로 몸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네. 뭐 저희도 와, 저 사람 뭐 꾸준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좀 비만인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관리가 소홀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원인일 수 있지만요. 네. 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고도 비만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또 환경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유전적인 요인을 보면은 실제로 유전자의 뭐 변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몸이 이제 빨리 허기지니까 그로 인해서 폭식을 하게 되고 이게 습관이 되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유전자 변이 말고도 렙틴이라고 해서 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보통 많이 먹고 지방이 축적되고 하면은 이런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서 이제 그만 먹으라고 뇌에 신호를 주는데 여기에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몸은 계속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건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보통 가정에서 고착화된 식습관이나 뭐 부모들의 이 식습관이 비만을 유도하는 그런 식이라면은 자녀들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이미 무너진 호르몬 체계를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이미 무너진 호르몬 체계를 단순히 개인의 의지만으로 바꾸고 개선해서 뭐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작용은 사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렙틴이라는 친구를 뭐 아무리 분비를 해도 계속 허기지고 과식하게 되니까 개인의 의지로는 사실 많이 힘들죠. 이게. 그렇겠네요. 평생 굶을 수도 없는 거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또 다른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결국 결국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잠깐 체중 빠지는 거는 진짜 일시적인 거고 사실 다이어트도 건강하고 되게 현명하게 체중 감량을 해야 몸도 거기에 적응을 하고 요요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체중 감량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으로 굶는다든지 뭐 안 먹으면서 과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결국 몸도 금방 방전이 되고 지쳐서
오래 지속을 못 하게 되고요. 네. 몸에서는 오히려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이제 신호를 계속 주죠. 이제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몸 전체가 오히려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절약 모드로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덜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고도 비만의 치료는 수술인가요? 고도 비만의 치료는 단순하게 수술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 수술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거 있죠. 위고비나 삭센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네. 비침습적인 그런 치료이기도 해서요. 단순히 꼭 고도 비만의 치료는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수술도 하고 비침습적 시술도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병원에 대사수술 클리닉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걸 보면요. 수술도 네.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하는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과체 중인 분들은 이미 여러 대사 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네. 때문에 여러 과가 개입하는 이런 다학제 치료가 확실히 필요하고요. 네. 내분비내과의 개입도 필요하고 심폐기능, 심장이랑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을 보는 순환기내과 또는 폐를 보는 호흡기내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또 혹여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마취과의 개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과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다학제 진료랑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살 빼는 치료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바른 인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살 빼는 치료, 그렇죠.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그런 거긴 한데요. 네. 주사 치료 자체를 남용을 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의사의 처방이랑 이런 좀 심층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 처방을 받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도 비만인 분들에게 치료제로 쓰였을 때는 이 약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렙틴이라는 게 저희가 식욕을 억제하는 이런 호르몬인데요. 네. 이 렙틴이 어떤 수용체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포만감을 느끼게끔 되는 건데, 네. 이제 걔가 역할을 잘 못하게 되니까, 예. 저희는 이제 다른 수용체가 뭐가 있나 알아보다가 이제 발견한 게, 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수용체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수용체에 달라붙을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개발을 해서 렙틴이 수용체에 굳이 안 달라붙어도 네. 저희가 이제 이 주사 치료로 놓는 이 애들이 그 수용체에 가서 달라붙어도 똑같이 포만감을 느낀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그 친구들을 맞게 됐을 때 포만감을 느끼고 장의 운동 자체를 좀 늦추고 네. 내려하여금 포만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주사 치료만으로 안 되는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에는 비만 대사 수술이 방법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다면은 사실 수술적 치료가 그 다음 고려 대상이긴 합니다. 네. 네.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더 많았을지 몰라도 이제 현재 보면은 네. 위소매 절제술이라고 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루아이 위우회술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위 밴드 조절하는 그런 네. 밴드 수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3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위소매 절제술이나 위우회술의 차이가 뭔가요? 둘의 차이는 위는 해부학적으로 소만이라는 부위가 있고 대만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예.
그 대만이라는 부위는 주머니 마냥 이제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위를 이제 종이 오리듯이 잘라내는 건데요. 예.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위장이 그래서 이제 바나나 모양처럼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위 용량을 좀 줄여서 물리적으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하고 또 위 상부에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잘라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식도에서 위로 음식물이 가고 위에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가는 이 생리적인 틀을 네.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뭐 영양결핍이나 뭐 이런 덤핑증 같은 이런 추가적인 2차적인 이런 문제들이 좀 덜 일어나게 되고요. 네. 반대로 루아의 위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위의 상부 일부만 이제 주머니 마냥 이렇게 남겨두고 네.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쪽 상부를 네. 조금 분리를 시키고 밑에 있는 소장의 중간쯤 부분을 끌어올려서 네. 이 작은 주머니에 붙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영양소 흡수 자체를 좀 억제하고 예. 이제 음식물이 들어와서 하부 위장이랑 십이지장을 거치지 않고 네. 음식물이 바로 조그만 주머니를 거쳤다가 소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위 소매 절제술과 위 우회술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위 소매 절제술인가요? 현재 루아의 위 우회술보다 위 소매 절제술을 더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요. 위암에 대한 호발 지역인 것도 한 가지 작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위 소매 절제술이 조금 더 간단하고요. 그 환자분이 수술 후에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편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네. 부작용으로 덤핑 증후군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덤핑 증후군은 사실 일정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괜찮아지지는 않고요. 예. 이거는 위장이랑 십이지장 사이에 저희가 문의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스핑터라고 하는데 하여튼 문이죠. 문인데 이 문을 거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그 저희가 조그맣게 만든 그 상부 위장으로 음식물이 들어왔다가 바로 소장으로 음식물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평생 본인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덤핑 증후를 예방하려면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게 소량씩 자주자주 꼭꼭 씹어 드셔라. 예. 뭐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를 이어간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뭐 수술 전에 쓰던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뭐 이런 비만 치료제를 수술 직후에도 뭐 연달아 쓰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위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 뭐 위산이 역류되는 이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네. 위 점막을 좀 보호한다든지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를 좀 쓴다든지 보통 이럴 때 이제 초기에 좀 쓰고요. 루아의 위 우회수 같은 경우는 뭐 철분이나 비타민 등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걸 또 확인해서 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네. 또 수술 후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보통 체중 증가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다시 위고비 같은 약들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합니다. 네. 수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비만 대사 수술이 단순히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도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수술도 아닌 거고요. 네. 여전히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단은 지방 흡입을 뭐 한다거나 이렇게 몸에 뭐 굴곡을 살려서 이제 미를 강조하는 그런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니고 네. 방치할 경우 이제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 실제로 네. 그리고 때문에 치료가 적극 권장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은 이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엄연한 의학적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네. 실제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단순히 수술을 하고 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드렸듯이 평생 잘 씹어서 드셔야 하고 네. 또 소량씩 자주 먹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뭐 2차적으로 덤핑 증후군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자체가 몸에 어쨌든 굉장한 부담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또 꾸준히 병원에 들러서 상담받으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서 어찌 보면 어긋난 대사작용을 좀 정상화하는 환자분의 피나는 여정의 첫 발자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수술 후의 생활 습관, 식습관을 비롯해서 관절 건강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언을 좀 주세요.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 수술이라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리고 물론 수술의 효과는 극적이지만 평생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좀 수반되어야 되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고 네. 뭐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꾸준하게 뭐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양제나 이런 것도 뭐 꾸준히 드셔야 되고 일단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정 시간 흐른 뒤에는 뭐 항비만 약물의 도움도 필요한지 진단도 받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마라톤 같은 여정을 좀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비만, 특히 고도 비만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민관홍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을 설치게 하는 모기. 오늘은 모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네. 순간 물리기 때문에 더 약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아, 네. 예. 여름철 모기는 전 정말 싫습니다. 저도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뿐만 아니라 네. 이게 말라리아나 일본 내염 등의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모기에 물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정말로 무는 것은 아니고요. 모기가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주둥이를 꽂을 때 모기의 침이 함께 침투를 합니다. 네. 이 모기의 침에는 혈액 응고를 막아서 모기가 쉽게 피를 빨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히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이 히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히스타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노출됐을 때 분비하는 그런 물질이고, 네. 그래서 빨리 병기를 잡아먹는 백혈구가 빨리 상처에 모일 수 있도록 이 혈관을 확대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네. 즉 모기에 물렸을 때 붓고 간지러운 이유는 모기에 물리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을 생성하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면역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뒤늦게 한 48시간쯤 뒤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 저는 모기에 물리면 바로 부어오르는 게 아니라 네. 이틀 뒤에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반응이 바로 올라오는데 소장님은 이틀 뒤에 네. 피부 반응이 오는군요. 네. 근데 또 가려워도 긁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네. 안 긁어요? 네. 어떻게 안 긁을까요? 이게 모기에 물리면 너무 간지럽잖아요. 그렇죠. 간지럽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상처 부위를 이렇게 물린 부위를 막 항약이 마련입니다. 예. 근데 좀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부를 긁어서 자극을 하면 네. 내부 조직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염증 반응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긁으면 긁을수록 이게 더 악화되고요. 피부가 점점 더 가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꼭꼭 누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예.
네, 이게 모기 물린 곳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십자가 자국을 내면 그 일시적인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히스타민이 더 많이 퍼져서 점점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꼭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안 좋은 거였군요. 네. 침을 바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이 가려운 증상 완화하려고 이렇게 침 좀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하면 좀 시원하게 되긴 하는데, 침 말고요. 차가운 물이 좋습니다. 시원한 물을 좀 이렇게 발라줘서, 시원한 흐르는 물에 좀 대서, 그러면 좀 일시적으로 반응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이걸 침을 바르게 되면, 침이나 뭐 물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침이나 손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항상 포도산 규균을 뭐 대표로 여러 가지 균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를 통해서 피부에 감염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2차 감염으로 이렇게 봉화지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심하면 이제 물집과 고름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가려우면 흐르는 차가운 물이 좀 좋은 거군요. 네. 그런데요,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이 있다는 말도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같은 공간에 여름밤에 같이 자도 왜 유독 모기에게 집중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 인간 모기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모기가 특정 사람을 더 선호하는 이유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람인데요. 모기는 피를 빨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이산화탄소, CO2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약 10m 밖에서도 이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당연히 몸집이 크거나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신진대사율이 높아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좀 더 모기에 타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는 일반인보다 호흡량이 많아서 약 21%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한 상태도 모기에게 타깃이 될 수 있고, 또 술을 마시면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아마 모기에 더 잘 물릴 겁니다. 또 모기는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땀 냄새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체온이 좀 높거나 운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땀이 나고 체온이 올라간 사람한테 더 잘 접근하고요. 이 모기가 이게 열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의 온기를 쉽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네. 그럼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약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던데요. 네. 빠른 대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더 커지지 않게, 가렵지 않게, 염증이 생기지 않게 빠르게 약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사실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약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림도 있고요. 바르는 물약도 있고요. 붙이는 패치 형태의 약이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거 쓰실 때 좀 주의할 게 사실 아까 왜 열이 있고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물리는데 사실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체온도 좀 더 높고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용으로 쓰기 위해서 찾아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 그 소아가 사용이 가능한 우리 아이 연령대에 이 약이 사용 가능한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0개월, 6살, 이런 12살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소아가 사용 가능한 제품에는 키즈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한 피부에 좋은 이제 크림 타입이고 성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바르면 좀 일단 시원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용 제품에는 약간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멘톨이나 캄파, 살리실산 메틸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소아용으로라고 적혀있는 소아용으로 제작된 제품에는 그거 자극적인 성분보다는 이제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덱스파테놀 같은 성분이 추가돼서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캄파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30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련을 일으킨 어린이에서 경련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간판은 굉장히 많이 쓰는 성분인데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30개월 이상만 사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붙이는 패치는 어떨까요? 예. 이 가염증에 붙이는 패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예. 물린 뒤에 바로 딱 붙여주면 간편하고 또 더 이상 그 물른 부위를 긁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물린 부위를 긁는 손이 자꾸 가는 어린이들한테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패치의 성분도 연고나 물약이랑 다르지 않아서요. 디페니드라민,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멘톨, 시원한 느낌하고 그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어서 멘톨이 들어가 있고 예. 그 자극 성분은 좀 어린이용이 많기 때문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는 제품보다는 약효 성분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피부에 밀착이 돼서 약물이 더 세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패치 제품 역시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아에게는 권장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근데 목에 물렸을 때 사용하는 제품에도 의약 외품이 있나요? 이게 가끔 오셔서 네. 집에 있는 약을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게 오래돼서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물론 오래되면 이게 성분이 좀 날아가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기한을 확인하셔서 날짜가 지나가면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게 아닌데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요. 이게 똑같은 모기용 이렇게 물파스처럼 생겼는데 의약 외품인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의약품, 약이 아니어서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한 제품인데요. 네. 여기에는 벤질코늄 염화물이 주요 성분입니다. 롤 형태의 이렇게 외용제로 나와 있는데 이 벤질코늄 염화물은 작은 상처를 소독하거나 빨갛게 부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예. 이 모기로 인한 가려움증 치료,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의약품보다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이 의약품이 맞는지 좀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데 퉁퉁 부을 때는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병원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예, 이 3, 4일 뒤에 물는 부위가 이렇게 더 부풀어 오르면 네. 이때는 사실 병원을 가주는 게 좋습니다. 아하. 이때는 그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연고가 아니고요. 예.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한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을 권합니다. 물린 부위에 바르면 이제 금세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또 스테로이드라고 하시면 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 피부가 얇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모기나 벌레에 물린 정도로 뭐는 일주일 이상 바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부작용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당연히 스테로이드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서 쓰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이 가끔 물린 부위가 너무 많거나 막 10개 이상 막 퉁퉁퉁퉁퉁 이렇게 부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때는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다라면 이때는 먹는 약을 먹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먹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은요, 가려움도 빨리 가라앉고 염증도 빨리 가라앉는데 다만 부작용으로 좀 졸릴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진물이 날 정도로 긁었다, 이미 시간을 놓쳐서 긁으셨다라고 하면 그때는 항생제 연고가 처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차 감염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모기가 아니라 말벌 같은 것에 쏘이면요, 이 모기와 차원이 다르게 붓습니다. 통증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때는 빨리 당장 병원을 찾아야 되고요. 그때는 국소 스테로이드를 이제 주사로 해서 빨리 반응을 줄여주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참 아무래도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네. 야외에서 기피제도 많이 쓰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네. 모기 기피제는 이게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네.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이제 옷 등에 뿌려서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의약 외품, 의약품은 아니고요. 의약 외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 DET라는 성분인데요. 네. 이 성분을 피부와 옷에 작용하면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에 진기를 발생시켜서 모기나 진드기 같은 곤충을 쫓아내는 그런 원리로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이카리딘이라는 성분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곤충이 사람 냄새를 맡는 것을 방해하는 식으로 모기나 진드기를 피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허가된 의약 외품 중에 이게 모기 기피제라고 허가된 외품 중에는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가 뿌리고 이렇게 발라주는 롤 형태로 된 것들은 의약 외품인데요. 네. 향기가 나는 팔찌 또는 옷에 붙여주는 스티커는 공산품입니다. 아.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걸 모기 기피제 의약 외품으로 오해해서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구매할 때 의약 외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이 모기 기피제도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 때문에 많이 사잖아요. 아이들이 워낙 많이 물리니까 이게 우리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이게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제품인지를 꼭 한번 옆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쓰여 있는데요. 특히 이제 6개월 이상 사용 이런 표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이하의 그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옷을 잘 입히셔서 다른 방법으로 좀 모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모기 살충제는 어떨까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환경 기준에 따르면요. 이 가정용 살충제 대부분은 우리 보통 뿌리는 살충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분이 피레스로이드계 계열의 살충제인데요. 이 살충제가 피부에 접촉되는 것보다는 먹거나 흡입했을 때 더 문제가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려서 이렇게 묻을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흡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기향을 쓰든 전자 모기향을 쓰든 어떤 제품, 스프레이 제품을 쓰든 밀폐된 방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환기를 좀 잘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밀폐된 방에서 사용한 경우에 비염이나 천식이 심해질 수 있고요. 심한 경우 혼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막 재채기가 나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또는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모기향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레이보다는 냄새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가 흐르는 동안은 살충 성분이 희석되고 있다. 전기로 인해서 희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이에다가 그 희산 물질을 여러 번 묻혀서 이렇게 농축시킨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이 스위치를 빼줘야 되고요. 이 전기가 통하고 있는 그 열판에 손을 대거나 금속으로 접착시키지 않아야 되고 이 훈증기가 이불이나 옷 같은 것으로 덮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거꾸로 놓거나 옆으로 놓은 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자 모기향 쓰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뿌리는 제품도 많이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사람을 향해서 직접 분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사용한 다음에 반드시 환기를 좀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완전 환기는 어렵더라도 이게 한번 뿌려서 모기 하시면 방충망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건 당연하고 이게 음식물이나 또는 식기 같은 그릇 또는 어린이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즉시 비눗물로 씻어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종류가 많은 모기약을 살펴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쿨의 줄리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